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 재임 중 최대 난관. 2. LG의 깜짝 행보. 3. 한국행 긴급 비행.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 백악관이 최근 한국의 행보에 크게 충격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투자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맞불을 놨기 때문인데요. 예상치 못한 한국의 행보에 수십조 원대의 피해가 예상되자 미국 최고 기업의 CEO들이 급하게 한국으로 모이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팔리 CEO 등 포드 경영진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경영진을 차례로 만나 미국의 IRA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IRA가 시행됨에 따라 SK온과 포드가 합작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을 설립했는데 수십조 원가량을 투자해 만든 회사가 날아가게 생겨 급하게 한국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혼다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잡고 수조원 규모의 합작법인을 설립했는데 삼성에 이어 LG 또한 미국의 공장 건설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IRA 법안이 현실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D램 50%와 낸드 3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는 소재 및 부품이 2,000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 등 미국 메모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이 미국 주도의 칩 사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기업 하나가 초대형 뒤통수에 가담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애플인데요.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 신규 납품처로 중국의 YMTC를 선택했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 SE 3세대에 128단 낸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D램을 조달해왔지만 YMTC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 한국 매출 의존도는 더 낮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애플의 이 같은 행보는 메모리뿐만이 아닙니다. 패널에서도 중국 BOE를 협력업체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나서서 중국 제품을 채택하는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애플의 행보에 미국 의회가 일부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애플의 행보는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샌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해왔습니다. 그 뒤로 일본의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도 중국 내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드 사태 때 한국이 중국의 불매를 당해도 뒷짐을 지고 있었고 현대차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하락할 때도 관망해왔습니다. 사드 사태가 있었던 2016년에는 팀국 최고 경영자가 중국 관리들과 2,75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5년간 32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대신 애플은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와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고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비밀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즉 애플은 오히려 중국 스마트폰 생태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20%에 달했던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사드 사태 이후 1% 밑으로 급락했으며 이러한 반사이익은 애플이 차지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이 중국 반도체를 사용하던 패널을 사용하던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판매되는 아이폰의 약 90%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 공장도 대부분 중국에 있습니다. 반면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게 의존하고 부품 등 공급방이 자리를 잡으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정부는 인텔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삼성전자 반도체 인프라를 빼먹고 자체 산업을 키우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삼성 등의 반도체 자료를 요청했을 때부터 보였던 징조인데, 최근에는 일본과 이 나노 개발을 위해 합작 투자를 검토한 것이 드러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갑질에 삼성이 강력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며 중국 투자를 금지하자 삼성은 약 일주일 후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의논했고 MOU를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고, 게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멕시코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내왔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 기간 이재용 부회장이 멕시코를 찾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미국이 해외 출장지로 거론됐었지만 멕시코를 먼저 방문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양한 전자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만큼 핵심 국가로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 LG에너지솔루션 또한 미국에 공장을 유치하는 방안을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G는 혼다와 북미 지역 진출에 대한 합작법인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2023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에 양산을 목표로 IRA나 BBB 법안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혼다의 움직임입니다. 약 4, 5조 원가량을 투자해 자체 전기차 전지 공장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기업과 손을 잡는 것은 중국의 LEP 배터리의 미국 진출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밀도나 안정성 측면에서 K배터리가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혼다는 LG와 손잡고 2040년까지 전 모델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LG가 미국에 공장을 유치하는 방안을 다시 재검토하면서 혼다는 발등에 붓이 떨어진 것입니다. 특유의 폐쇄적인 성향을 벗어나 현재 일본의 기존 사업 철수와 더불어 난항을 겪는 상황을 완전히 타개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 혼다의 주력 공장이 있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두 회사의 연간 생산 능력은 규모로 약 50-6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다의 계획은 LG의 재검토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IRA 법안 등 한국에게 너무나 불리한 법안을 시행하는 미국의 공장을 굳이 지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휘발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하면서 미국 내 세출, 세입법이 성립하여 전지 생산지 등 일정 조건을 채우는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통해 자국 내 생산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을 통해 탈중국화를 본격화하여 전기차 소재, 배터리 생산의 중심 지역이 북미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상황으로, 한국 기업은 배터리 공급, 소재, 장비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만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완성자 업체 포드를 이끄는 지팔리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급히 방문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의 경영진을 만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 사업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미국의 IRA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팔리 CEO 등 포드 경영진은 이번 주 초 방안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경영진을 차례로 만나고 권영수 부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을 각각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포드는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마하이와 전기 상용차 E-트랜짓에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과 E-트랜짓의 SK온이 배터리를 각각 채택하고 있습니다. 팔리 CEO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과 만나 미국 IRA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달 발효된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 대당 최대 $7,500 하나로 약 1,0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배터리 부품과 광물 조달 비율도 적용되는데, 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내 북미산 부품을 2023년 50%에서 2029년 100%로 맞춰야 합니다.
또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2023년에 40%, 2027년에 80%로 조달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포드가 최근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내는 만큼 미국 현지 배터리 공장 신증설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도 있는데,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7월 포드에 배터리를 추가로 공급하고자 내년까지 폴란드 공장에 포드 공급 배터리 생산 라인 규모를 기존의 2배로 증설하고 이후에도 차례대로 증설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SK온도 포드와 함께 10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합작법인 블루오벌 SK를 설립했습니다. 블루오벌 SK는 미국 테네시주에 1개, 켄터키주에 2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인데, 미국의 IRA 법안에 의해 한국의 삼성과 SK, LG 등이 공장을 모두 미국이 아닌 캐나다나 멕시코 등에 지을 계획으로 포드 회장의 발 빠른 대처라는 평입니다. 이렇듯 한국 기업을 제외하면 반도체나 전기차 생산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걸 바이든 행정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 또한 발 빠르게 대안을 내놓으면서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압승까지 전망됐던 미국 중간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레드웨이브, 공화당 물결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낙태권 이슈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라는 분석이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진행되는 중간선거는 전통적으로 집권당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야당에 유리한 선거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1998년과 2002년처럼 탄핵 역풍이나 9.11 테러와 같은 대형 이슈가 있었던 해를 제외하고는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가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중반에 치른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 의석 63석을,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인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40석을 각각 추가하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번에도 막판에 상승세를 탄 공화당이 하원에서 대승하고 상원도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원은 팽팽한 대결세를 보인 끝에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승패가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상태이고, 하원도 10석 안팎의 격차로 힘겹게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2년 이후로 집권당을 정치적 궁지로 몰아넣는 야당의 물결이 없는 첫 번째 선거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NYT는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 충격적인 결과인 것은 여전합니다. 이번에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습니다. 하원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과반수 획득한 후보가 없는 경우는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2024년에 열릴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박빙의 결과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이번에 다수당이 된 공화당 하원의원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원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력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통령 그 외의 재판관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는 하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근거하는 소추를 받아 상원이 재판하여 상원 2/3 다수의 찬성에 의해 탄핵 대상자를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이 중간선거 직후 바이든의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을 포함해 국토안보부 장관과 법무장관까지 한 번에 탄핵시키려 한다는 계획이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된 이상 이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원은 예산 법안을 심의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차별법을 포함해 바이든이 그동안 신나게 서명했던 정책들의 예산을 하원이 심의하게 되는데 공화당이 모두 거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사위이자 공화당 대잠룡이라 불리며 트럼프에 이어 두 번째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레리 호건은 한국을 위해 바이든에 한국 전기차에도 세제 혜택을 당장 줘라 라고 직접 서한까지 보내는 등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미국 현지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엄청난 패를 쥐고 있다는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예산안 결정권을 쥔 하원을 공화당에 내준 바이든, 상원까지 공화당에 내주게 되면 바이든은 앞으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 하원이 미국 국민들의 대표 기관이라면 미국 상원은 주정부와 주의회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 범국가적이고 신속을 요하는 권한은 모두 상원에게만 있습니다. 상원 의원은 그 수가 적고 임기도 길어 하원 의원보다 훨씬 권위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각 주의 주지사와 함께 4년마다 주목받는 미국 대권 주자로도 꾸준히 거론되는 지위를 가진 자리입니다. 상원 의원은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원이 탄핵 소추를 하고 상원이 탄핵을 심판하게 되죠. 이미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바이든의 탄핵을 예고한 만큼 상원까지 차지하게 되면 일사천리로 탄핵이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조지아주가 다시 선거를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조지아주는 모든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할 경우 이번 달 말에 결선 투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조지아주의 결과에 따라 공화당과 민주당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민주당은 조지아마저 공화당에 뺏겨 상원을 내주게 되면 이제는 바이든의 탄핵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운이 좋아 탄핵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이든은 앞으로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2024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중요한 조지아주는 한국의 텃밭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강력한 곳인데요. 인구 1,000만이 넘는 미국의 초대형 도시 조지아에는 놀랍게도 한국 기업이 무려 130개나 있습니다. 전기차부터 시작해 배터리 등 업종도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신산업과 관련돼 있어서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직접 고용한 조지아주 미국인들만 22,000명이 넘고 현지 1, 2, 3차 벤더들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양가족까지 합산하면 최대 수백만 명이 조지아주 인구를 한국 기업 130개가 담당하고 있을 만큼 조지아주에서는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막강합니다. 실제로 조지아주 주지사는 현대차를 만나 바이든의 한국차별법을 강하게 비난하며 현대차에게 가장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조지아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지아주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하고 이날 1,000만 조지아인들의 한국의 김치를 널리 알리는 등 한국을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지아주 선거에서는 얼마나 한국 기업에 다니는 이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지, 한국 문화에 대해 어느 후보가 더 많이 알고 있는지가 투표자들의 초미 관심입니다. 따라서 조지아주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대우와 한인의 의상은 다른 어느 주보다 훨씬 높고 특별한데요. 조지아주의 한인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 2005년 즈음부터입니다. 당시 미국 뉴저지주에 있던 H마트라는 한인 마켓이 조지아주 주도인 애틀랜타시 인근 귀넷 카운티에 들어오면서입니다. 이때부터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시카고 등 미국 전역에서 한인들의 인구 유입 및 자본 유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뉴욕, 뉴저지, 시카고보다 집값이 1, 3 수준인 조지아는 한국까지 비행기 직항, 대한항공, 이 거의 매일같이 운행되고 있고 골프 비용도 엄청나게 싸 한인 은퇴자들에게 천국 같은 곳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한인 인구는 약 5만 6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조지아주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진출해온 아시마켓, 한국의 농심가에서 온 메가마트, 그리고 남대문 마켓 등 한인 마켓들이 잇따라 생겨났고 현재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한국 간판들이 조지아주를 뒤덮었습니다. 한인 마켓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찜질방, 노래방, 포장마차, 술집, 샤브샤브, 빵집, 병원, 학원 등도 더 많이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온 한인들조차 신기해할 정도로 한인 상권의 비약적인 발전은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조지아주 한인 상권의 건물들이 모두 신축 건물인데다 규모도 엄청 크다는 점입니다. 건물이나 편의시설이 노후된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 오신 분들이나 한국 본국에서 직접 오신 분들은 이런 한인 상권의 위험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국이 조지아주 경제를 쥐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바이든이 한국에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놀랍고 진기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방산업계의 대표 효자 상품 중 하나인 K9 자주포. 이 K9이 최근 미군의 최신 포탄인 XM1155와의 호환성 시험을 통과해
세계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탄 6발을 쏘는데 단 44초도 안 걸리는 경이적인 발사 속도의 53km라는 긴 사거리까지. 안 그래도 잘 팔리던 K9에 대한 바이어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방산업계의 눈길을 사로잡은 시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애리조나주 유마 미 육군 성능평가 시험장에서 K9A1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의 호환성 시험을 겸한 시연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시험은 최근 하나디펜스가 미 육군 전투능력개발사령부 군비센터 CCDCAC와 체결한 공동연구개발협정에 따른 것으로 K9 및 K10이 미군 군수품과 호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미 육군은 차륜형 자주포 성능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시스템 공급을 받을 계획이기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지요. 이날 시험은 K10에 의한 미국산 포탄 자동 재공급과 포탄 사격 후 진지 이동, 급속 사격, 발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등을 체크하는 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험에는 미군에서 기존에 많이 사용해온 포탄인 M795는 물론 최근 개발된 XM1113 포탄도 사용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훈련 마지막을 XM1113 발사로 장식할 예정이었기에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K9 이 XM1113 포탄을 발사하는 것에 방산업계가 주목한 것은 이 포탄이 향후 미군의 야포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 생산된 XM1113은 미 육군의 신형 155mm 야포탄으로 로켓을 이용해 추진하는 로켓 보조탄, 즉 흔히들 말하는 랩 탄이라 사거리가 40km 이상으로 미군의 최신 자주포인 M1299에서 발사 시에는 70km까지도 날아갑니다. 또한 정밀 유도 키트가 탑재돼 있어 랩탄의 단점 중 하나인 다소 떨어지는 정확도도 개선되었는데요. 이번 시험은 그 XM1113을 미국산 병기가 아닌 해외 병기로 시험한 첫 사례라 의미가 컸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기대한 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우선 K10을 통한 포탄 자동 재공급은 미국산 포탄을 대상으로도 이상 없이 작동돼 포탄은 모두 K9에 정상적으로 탑재되었고요. 그 뒤 K9은 목표 지점으로 이동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탄을 발사 후 유유히 다음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잠시 급정자 후 360도 회전을 하는 등 기동성을 과시한 뒤 급속 사격 능력을 테스트했는데요. 첫 탄 발사 후 8.27초 만에 다음 탄을 발사했고 두 번째 탄 발사 뒤 세 번째 탄 발사까지는 10초도 걸리지 않았으며 네 번째 탄과 다섯 번째 탄도 발사 간격이 10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탄의 경우 발사까지 7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빠른 속도를 자랑했는데요. 탄 6개를 발사하는데 총합 43.29초밖에 소요되지 않는 경이적인 발사 속도를 미군과 방산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뽐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탄약 공급이 제때 이뤄지기만 한다면 3분 동안 최대 24발의 포탄을 쓸 수 있다는 의미라. K9 몇 대만 있어도 목표 지점을 불바다로 만들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지요. K9 포탑을 기반으로 한 폴란드의 크라프 등이 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이러한 시험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두가 기다리던 역사상 최초의 비미국신 병기에 의한 XM1113 발사 시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애리조나의 맑고 푸른 하늘을 향해 발사된 XM1113은 하늘 위로 솟아오르다 꽁무니에서 불꽃을 뿜어내 포물선을 그리며 다시 하늘 높이 날아 136초 동안 비행한 끝에 발사 지점에서 53.009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기존 미군 야포에서 XM1113 발사 시 사거리가 40km라는 걸 생각하면 그것보다 13km를 멀리 날아간 거니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지요. 존 켈리 하나디펜스 USA 사장은 이번 시연은 K9 시스템의 확장된 사거리와 사격 및 기동성, 높은 발사율 외에도 K9과 K10 차량의 미국 군수 및 시스템과의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보여줬다며 공동연구개발협정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충족시켰다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켈리 사장의 평가가 자화자찬이 아닌 시험을 본 모두의 공통적인 의견임을 유튜브에 공개된 시험 영상 댓글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해당 영상을 보고 이게 폴란드군이 K9을 산 이유라고 댓글을 달았으며 호주에서도 저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국내 네티즌 중에는 이제 자주포는 다 됐으니 야구만 잘하자는 장난스러운 반응을 남긴 분도 계셨는데요.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온 김에 미국도 K9 과 K10을 도입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번 호환성 시험 통과는 K9의 성능 검증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수출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K9이 미국에서 미군 포탄을 받아 K9M 사격 시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K9을 사면 포탄 등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된 XM1113의 성능 등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한 메리트인데요. 그러한 물자들을 받을 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병기 또한 필요하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나토 등 친서방권 국가들이 K9을 사려고 할 이유는 더 많아질 겁니다. 하나 측도 이러한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미군 및 미국 방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자주포 획득 사업에 로키드 마틴과 팀 썬더를 구성해 K9A2 모델 기반 자주포를 낼 계획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K9A2에 사용될 고반응화포 기술의 연구개발이 작년 8월 완료된 걸 생각하면 아주 시기적절한데요. 고반응화포는 탄약 장전 과정이 100% 자동화돼 K9 1대당 탑승 인원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소규모 부대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발사 속도도 분당 9발 이상으로 빨라지게 합니다. 이를 기존에 알려진 K9의 장점과 함께 강력히 어필할 수 있다면 영국 시장 진출도 꿈이 아니지요. 또한 하나는 K9A2의 고반응화포에 활용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군의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에 자동화포탑 솔루션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현재 미군은 자주포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사거리 연장 및 구경 증대, 자동화, 발사 속도 향상 등을 추진 중인데요. K9A1을 대상으로 한 미국산 포탄과의 호환성 시험도 그러한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거라 할 수 있습니다. K9A2에 비해 구형인 K9A1으로도 뛰어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니 향후 K9A2의 기술력을 활용 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건 안 봐도 비디오지요. 한편 K9 이 세계 각국에 수출됨에 따라 하나는 K9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과 함께 올해 K9 유저 클럽을 발족했습니다. 발족 시기에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등 K9을 운용 중인 나라들의 대표단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는 그만큼 K9을 도입한 나라들의 K9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유저클럽은 각국의 실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 공유, K9의 운용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향후 K9의 운용과 교육, 정비 등 분야별 워킹그룹 토의를 통해 상호 협력과 지원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미국의 에미리99 등 향후 K9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최신 자주포들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한화도 K9A2보다도 성능을 강화한 K9A3의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아직은 구상 단계지만 K9A3의 사거리는 최소 에미리99와 동급인 70km, 최대 100km 7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분당 최대 발사 속도도 고반응 포탑 기술이 사용된 K9A2보다 빠른 10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AI 기술을 기반으로 무인 운용 또한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는 유사시 전투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다목적 무인 차량과 무인 수색 차량,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장치 등의 무인 체계 개발을 선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화디펜스의 기조와도 맞아 떨어집니다. K9이 무인 운용을 가능하게 해줄 핵심 기술은 AI를 통한 사격 통제 기술과 원격 주행 기술인데요. K9이 무인 운용을 가능하게 해줄 핵심 기술은 AI를 통한 사격 통제 기술과 원격 주행 기술인데요. 어느 정도 검증이 이뤄진 만큼 이를 K9과 같은 무한궤도 병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아리온스메 또한 K9과 마찬가지로 미군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능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달 6일 미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 성능 시험 대상 장비로 선정돼 빠르면 연말부터 성능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군용 무인 차량이 미국에서 주최하는 성능 시험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이는 국내 무인 체계 기술이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진행될 성능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한화의 AI 관련 기술은 군용으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는 것이 입증되는 셈인데요.
이를 향후 K9에 적용하게 된다면 세계 방산업계의 각광을 받게 될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겁니다. 아리온스맷의 최대 통신거리가 현재 기준 1.1km임을 고려하면 이를 대폭 개선할 시 향후 K9 운용에 있어서도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안 그래도 수십 km 밖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게 자주포의 무서운 점인데 자주포보다 최소 몇 km는 더 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해진다면 아군 인명피해 우려 없이 원거리에서 적진을 초토화한다는 유사 이래 모든 군사 조직들이 꿔왔던 꿈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K9A3 위 사거리가 우리의 희망대로 100km에까지 달하게 된다면 이러한 장점과 시너지를 일으켜 사상 최강의 원거리 공격용 병기가 탄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지지요. 이러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K9A2의 성공은 필수. K9A2 기반 자주포가 도전하게 될 영국의 자주포 획득 사업은 2025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K9A2가 합격표를 받는다면 K9의 앞길도 지금까지와 같은 탄탄대로가 될 겁니다.